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영재입니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한 해 결산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근심을 키웠던 분야 하면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은 부동산 시장에서 기록적인 변화의 한 해로 기억될 듯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최악의 거래 절벽이 동반돼 급속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2023년엔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포커스 인터뷰에서 내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8시 46분이 막 됐습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 주택시장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내년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 매수세마저 실종됐는데요. 2023년 집값 전망은 어떨지 알아보고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흐름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웨스트 대학교 리더십 부동산학 이태광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연결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기를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전혀 없는 신기록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각자 입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또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평가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 한 해? 예, 저는 총평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2022년 시장은 예측 불응에 따른 격동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동의 시대다. 예. 대표적으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장기간 거쳐 지금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예. 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말했던 미국 매파인 미 연방정부의 FOMC 파월 총재 예측도 맞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2022년도에는 서울의 경우에 볼 때 공급 부족으로 계속 상승할 것도 예측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고금리의 폭등과 고물가, 고환율과 포르네스 파이낸싱 문제로서 건설사의 위험과 원자재 상승 그리고 현재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사태 등이 문제인데, 거기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 기조인 완화 정책 등 수많은 것들이 예측 불능의 격동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요. 예. 굳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걸 떠나서 개인의 자산을 다시금 점검과 동시에 임대인은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고 또 임차인은 깡통 전세에서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해하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총평 아닌 총평이라면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포트폴리오 다음 단계인 리베레이션까지 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예. 알기 쉽게 키워드로 몇 개만 꼽아볼까요? 키워드요? 네. 키워드라면은 엄청 많긴 한데, 그래도 대표적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예. 금리가 두세 배까지 급격히 빠르게 상승하면서, 명목소득은 같은데 물가 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감당하기도 전에 대비할 시간조차 국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두 번째는 고물가 원자재 상승으로 봐야겠는데 현재 건설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 가격 평균 약 38.5%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면 분양받을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건설사조차도 분양을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일반 부동산마저 같이 동반 거래가 줄어든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영향은 가격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경제 불황에 따른 국민의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구동성 모든 전문가들이 2023년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네. 경제는 더 둔화되고 침체될 것이라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키워드로 봤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라 해도 예.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직은 또 매수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 거래량은 최저치를 찍었고요. 전세는 하락하고 월세는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자, 이런 흐름 내년에도 지속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뭐 예측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뭐 높은 이자 때문에 전세는 하락하고 월세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격 변동과 함께 매매와 전세, 월세까지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우선 뭐 굳이 수도권의 거래량을 보면 약 10분의 9가 줄어가지고요. 평균 네. 거래량은 약 10%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입니까? 예. 그 다음에 강릉의 경우는 3분의 2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이 약 33%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그 원주와 춘천의 경우는 강릉보다 거래량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거래량이 더 적다. 예, 영서 예. 지역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그 서울은 고점 대비 약 30% 이상 지금 빠져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뭐, 강릉의 경우는 현재 약 10% 정도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아무튼 2023년은 숨죽이고 있으면서 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예. 네. 자, 이런 경제적 영향 외에도요, 예.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전세라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예. 부분도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전세 대출보다는 월세가 낫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 예측은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오늘 뭐 키워드하고 변수하고 계속 나오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예측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금리의 변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정부의 정책하고 세계 경제와 지역별 국지적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금리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상승 안 하는 골드락스가 된 경우인데 네. 골드락스라는 것은 높은 이자에 대해서 적응이 되고요. 당연시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금리에 대해서 고착화가 된다면 모든 경제에서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서도 아직도 규제가 풀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규제를 더 많이 풀 것인가가 변수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따라서 세계 경제, 그다음에 한국 경제 회복이 좀 따라서 네. 부동산 경제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높은 이자에 대해서 적응이 되는 단계를 골드락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네네. 말씀드리니까 좀 섬찟하기도 합니다. 높은 이자가 예. 무섭기만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네네. 자, 지난주에 마침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게 핵심인데 예, 맞습니다. 글쎄요. 눈에 띄는 정부 정책 정리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책 하도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뭐 네. 윤석열 정부는 그 정권 초부터 그 규제 완화를 보면 대표적으로 전국에 있는 조정적 투기적 해제를 시작했고요. 네. 투기 조정 지역 그 지역의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왔는데 이번 그 12월 20일 날 대책에서 그것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LTV나 DTI 등 그 대출 완화를 하겠다 하고요. 부동산 시장을 거래부터 다시 살려보겠다고 해서 네. 다축자에게 매입을 살짝 유도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착륙되는 부동산 침체를 연착륙시키면서 시장을 이끌어보겠다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를 크게 나눠 본다면 세금부터 그다음에 청약 그다음에 이제 금융의 대출, 그다음에 재건축 등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세금부터 말씀드린다면 취득세 중과 완화 내지 유보로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역시 완화하고 또 청약 부분에서 거주자 우선 청약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하고 그 외에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당장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취득세 완화와 종합부동산 완화, 네. 그다음에 85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 임대 사업자 부활 등이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 그 제도 중에서도
그 가장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 세금 완화시켜 주겠다. 예. 대출 기준도 완화해 주겠다 이건데 예. 문제는 지금 그 이자율이 워낙 높은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자율이 안 떨어진다면 새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정책이 나와도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정부의 방침이 일단 나왔습니다. 예. 강원도를 포함한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 반응조차 그 비싼 부동산 가격 때문에 수도권 같은 우리 같은 그 비규제 지역의 중소도시 영향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도권은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려서 있는데 따뜻한 꿀물 한 잔 정도 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보다는 덜한 그 강원도는 특히 강릉의 경우는 따뜻한 국물 한 잔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뭐 현재 규제 완화가 정책 가지고는 회복이 되는 것에 좀 역부족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내년에 경제 불황이 더 심하게 온다고 하고 거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비롯한 공공물가까지 상승한다고 하니까 네. 어느 누구도 심리적으로 그 긴축하려고 하지 네. 투자를 한다고 감히 덤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는 게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한다 해도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불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규제 완화의 정책에서 더 큰 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거래부터 회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수도권보다는 저렴한 지방에 있어서 특히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그 이번 이사철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네.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나마 지금까지도 수도권에 비해서는 충격이 조금 덜했기 때문에 네.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좀 빨리 걸리겠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내년에 내 집 마련 꿈꾸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재는 실수요자에게 좋은 내 집 부탁이 말씀드린 것조차 역시 그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든 그러실 거예요. 예. 그래도 뭐, 한마디 굳이 한다면, 실수요자 여러분, 부동산은 과거를 생각하면 비싼 것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저렴한 것이라서, 네. 오늘이 가장 싼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의 그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명언은 좀 아닌 듯 합니다. 예. 뭐, 오늘이 가장 저렴한 것이 아니고, 내일 또는 모레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매입을 하든 매도를 하든 향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 깔끔하게 보내시면 새해를 맞는 기분도 경쾌하실 텐데요. 힘찬 견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